다모다란 교수님의 투자 전략 바이블이라는 그 단어를 책에 넣었다는 거는 뭐 참 어떻게 보면 잘 산 거 아닌가요? 자기가 이거를 바이블이라는 제목을 이 책에다가 넣을 정도로 이게 엄청난 거죠. 웬만해가지고 바이블을 어떻게 넣습니까? 꿈도 못 꾸지,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런 책을 쓰셨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호응에 맞춰서 잘 수업이 진행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모다란 교수님을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하이!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Narrative and Numbers. 그래서 영어로도 Narrative and Numbers. 근데 이 부제가 이제 영어랑 한국말이 조금 다른데요. 한국말로는 숫자에 가치를 더하는 이야기의 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영어로는 The Value of Story in Business 그랬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스토리의 힘, 이거죠. 사실 이 책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SK 그룹 전 직원한테 필독서로 얘기해가지고 저도 이제 SK 그룹에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요 책을 필독서로 한 다음에 SK그룹 내에서 굉장히 많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파이낸셜 스토리가 나왔죠. 스토리. 자, 이 파이낸셜 스토리를 어떻게 쓸 건지 최태호 회장님이 막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SKC,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회사들이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투자를 할 거고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얘기들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조금 보기에 따라서 이거 갸우뚱? 그리고 눈이, 뭐,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일 수도 있고, SK그룹에서 그런 모습들을, 다른 그룹들에서도, 야, 저렇게 하니까 주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파이낸셜 스토리의 힘인 것 같아요. 이 얘기, 비즈니스 차원에서 파이낸셜 스토리의 힘.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쓸래?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동안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옆에 있는 동료 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도 잘하고 그래서 돈 열심히 벌었어. 근데 나는 뭐 핑자 놀고 그냥 대충 했지만 그냥 뭐 한 4년 전에 집을 하나 샀어. 이 사람은 안 샀어. 열심히 일한 것과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만 더 중요하고 일은 안 해도 때려쳐도 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잘 버는 거는 이익을 잘 창출하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너무 약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그룹에서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면 있습니다. 너무 오버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 책을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러티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지금 주식하는데 내러티브 이야기 아이고 꺼져. 꺼져. 넘버스가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이 내러티브를 강조한 거는 아니죠. 자, 내러티브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 내러티브하고 넘버스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러티브입니까? 넘버스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내러티브는 뭐고 넘버스는 뭐야? 영어도 못하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러티브는 문과적 성향이 강한 분, 여기 넘버스는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분, 이과.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숫자는 진짜 몰라. 나 숫자 얘기만 나오면 짜증나. 이런 분은 이제 약간 내러티브. 그리고 이제 넘버스는 이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내러티브? 넘버스? 어떠세요? 저는 약간 이쪽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이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내러티브하고 넘버스, 봐요. 내러티브가 많잖아. 그러면 내러티브와 넘버스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자, 오 깐깐징어님은 넘버스시네요. 그래도 네. 오, 넘버스도 많네요. 넘버스도 많고, 내러티브도 많고. 자, 그럼 장점과 단점 말씀드려볼게요. 내러티브는, 자, 제가 이제 여기 하나씩 적어볼게요. 내러티브는 여기가 요거예요, 요거. 사람들은 내러티브로 대부분 설득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설득력이에요. 그러니까 내러티브예요. 말로 결국은 설득이 돼요. 숫자가 이효석 씨 이거는 이 정도 숫자고 저 정도 숫자고 밸류에이션 쪽 이런 거 상관없어. 그래서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에 그냥 바로 사람들이 움직여 버리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혹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내러티브가 중요합니다. 이 내러티브의 단점도 있는, 그리고 넘버스의 장점도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 넘버스의 장점은 있어빌리티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내러티브로만 말하면 뭔가 사기꾼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넘버스가 좀 붙어야 됩니다. 자, 뭐 얘기하는데 테슬라가 얘기하는데 올해 판매량이 어떻고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숫자를 얘기하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죠. 저 사람 뭔가 좀 진짜인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있어빌리티. 근데 이제 내러티브의 단점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잘못하다가 이제 사기꾼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러티브의 단점이고, 넘버스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넘버스만 가지고는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스토리를 밸류에이션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뭐냐? 이게 이야기, 내러티브의 도움을 받는 숫자. 그냥 숫자 말고 이야기의 도움을 받는 숫자. 이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의 서포팅을 받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숫자의 서포팅을 받는 이야기. 이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러티브와 넘버스. 요 책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게 오늘 설명드릴 내용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주변에 이제 그래도 인맥이 조금 얇지만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더라도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여기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좋아하시겠지만 저를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거짓말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대선 테마주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지금 사면 10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막 진짜 엄청 짜증이 나요. 저 사람들 때문에 진짜 내가, 진짜 막 열받아.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밀어내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연기도 해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효석 아카데미 시즌2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되면 안 돼요. 이거 되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호구되면 안 돼요. 호구되면. 이 호구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거 사기꾼한테 당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잖아요. 어제도 주식이 막 빠졌는데 밑에 최바닥에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약간 좀 나는 바본가? 그런 느낌이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기꾼을 골라내는 두 가지 키워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하세요. 내가 이거를 보장해 드릴게요. 내가 이건 확실해.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아니, 진짜야. 이러면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을 해준다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떤 걸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비트코인도 좋아하고 테슬라도 좋아합니다. 어제 이제 김 작가 TV에서 테슬라 얘기를 한참 또 했는데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하면서도 항상 아니 하지만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게 아니고 이건 진짜 확실해요. 이건 자신감이라는 표현과 보장해준다라는 표현은 다르다.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뭐 내가 옛날에 다 맞췄어요. 다 맞힌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단기 성과에 대해서 자 이건 짧은 시간에 이거 됩니다. 이런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전부 다 뭐 이건 뭐 보장해주고 뭐 다 사기꾼. 제가 보기에는 진짜 사기꾼. 그 반대로 얘기하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떨리는 마음에 혹시나 어떡하지 그런 떨리는 마음에 막 어제 밤에 꿈까지 꾸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저 스스로도 늘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야. 오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3개월 후에 어떻게든 나도 모르지만 2개월 후에 3개월 후를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 그게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혹시 주가 빠지니까요. 아니요 주가 여기 어제 바닥이에요. 올라요. 이런 얘기하면서 보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제일 싫어하는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뭐야, 재미도 없게, 빨리빨리 좀 알려줘. 그래서 뭐라고? 결론이 뭐야? 뭘 사라고? 오늘 뭐 삼성전자 팔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다면,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왜 지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책의 이제 인트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책은 투자 전략 바이블인데, 몇 개의 그 전략에 대해서 각각을 다 설명하면서 자 이거는 맞는데 이건 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수많은 전략들이 왜 계속해서 유지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모다란 교수님의 표현이 이겁니다. 매력적이긴 한데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만 맞는 얘기야. 부분적으로만. 이게 사람을 참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만 맞아. 아직도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이 책도 보면 되게 재밌는 책인데 새빨간 거짓말이란 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통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경제 지표들 전부 통계인데,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숫자들, 밸류에이션,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 얼마예요? 지금 코스피가 11배인가요? 12배인가요? 이익이 얼마인가요? 사실 숫자잖아요. 통계잖아요.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 숫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숫자의 한계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숫자의 한계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통계를 해봐서 알아요. 통계는 얼마든지 내 맘대로 내 의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생각할 때 주가가 싸요. 이거는 나의 내러티브로는 주가 더 올라갈 것 같아. 숫자는요, 그런 밸류에이션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왜? 내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익이, 시장에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어, 거짓말.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숫자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도움을 받는 숫자, 이런 걸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생각해보세요. 전략들을 보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부분적으로만 맞는 얘기죠. 항상 그렇지가 않잖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부정적인 뉴스에 사라.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사라. 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야, 긍정적인 뉴스에 사야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에 나오면 새로운 뉴스 나와서 빠져요. 아니 부정적인 뉴스에 사면은 안 좋은 건데 뭘 사요. 이런 얘기. 뭐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기도 한데 부분적으로만 맞다는 거죠. 또 이 얘기를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논란이 좀 있죠? 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수익을 거둔다. 장기 투자하면 수익을 얻나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그런데 반드시 맞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투자의 목적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함이지, 장기 투자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생각도.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사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제가 이제 배당금인데, 배근금이 아니고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주가가 빠진 주식을 사라. 주가가 오른 주식을 사라.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다 부분적으로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인데, 하나하나 전략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이거는 나한테 맞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을 제가 저격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어제 이제 시장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잘하려면,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투자를 잘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잠깐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이런 거죠. 비유를 드는 게, 김연경 선수 있잖아요. 배우 선수, 그리고 박지성 선수, 그리고 박세리 선수, 이런 분들, 운동선수들은 진짜 훈련 열심히 하잖아요. 훈련 열심히 해서 실력이 늘어가지고 잘하죠. 자, 그러면 그분들은 훈련을 해가지고 잘하는 거고, 그러면 투자는 열심히 하면은 잘하나요?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하면, 투자 훈련을 많이 하면은 잘하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운에 가깝지 않나? 운에 가깝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은 뭐냐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어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훈련 기회였어요. 어떤 훈련 기회였냐? 시장을 분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를 알기 위해서 어제만큼 좋은 날은 없었어. 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내가 진짜 어제, 이런 생각. 그리고 나는 오히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학습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그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본성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 네 가지를 공략해요. 여러분들의 탐욕스러운 부분을 공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운 거를 공략해요. 두려워하는 걸 공략하고, 헛된 희망을 갖는 사람들한테 그걸 공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 그거를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네 가지 단어 때문에 이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 네 가지의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전략들이 사기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판단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자,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빠지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후행적인 얘기지만, 후행적으로라도 주가가 오를 것 같은 거 위쪽, 빠질 것 같은 거 이쪽. 오를 수 있는 건데, 아니면은 못 오르는 건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수익이 난 상황인가 여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은 수익이 난 거, 이쪽은 손실이 난 거, 이쪽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 이쪽은 주가가 내릴 수 있는 거. 이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자, 수익이 난 상황이면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극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탐욕입니다. 탐욕. 뭐냐면 수익이 난 상황인데 주가가 더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 많이 올랐어. 그래서 사실은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야. 나는 탐욕스럽게 더 오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탐욕을 부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이 극복해야 되는 건 탐욕이에요. 두 번째, 수익이 난 상황인데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더 오를 수 있어. 근데 두려움은 뭐냐면은,
아, 이거 주가 또 빠지면 어떡하지? 조금만 올라도 금방 없어져 버릴 것 같아. 금방 없어져 버릴 것 같아. 어떻게, 나 주가 올랐는데, 10% 났는데, 금방이라도 내일 아침에 빠지면은 내가 이 10% 번 거 다 날리는 거잖아. 난 무서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이 구간에서는, 즉,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파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수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난 상황인데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주가가 오를 수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바닥이었다고 생각하면 바닥에서 파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파셨냐면 무서워. 오미크론이 난리 날 것 같아. 시장이 막 박살 날 것 같아. 어떻게 큰일 났어. 그래서 바닥에다가 팔아버린 거죠. 그게 이제 공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포. 이 구간에서는 공포를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수익이 안 났어요. 수익이 안 났고 주가도 오를 리가 없어. 여기서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 그런데 희망을 갖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자, 이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게라도 저 물 한잔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디에 제일 취약한 사람인가? 저는 어디에 제일 취약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희 와이프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알려드리고 잠깐만 댓글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심리적에 가장 취약한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나요? 공감된다 뭐 얘기하시네요. 네. 오늘 뭐 강의가 사실 그 기술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탐욕에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탐욕, 공포, 두려움입니다. 탐욕과 두려움, 희망. 이 기준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약간 좀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효숙 씨 그렇게 안 봤는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는 두려움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와이프는 이 수익이 나도 그거 어차피 주식 금방 빠지는 거 아니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 그거 난 무서워.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탐욕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올라 가자 계속 이렇게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것이 더 강하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요거 두 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요런 분들은 뭔가 그 액션을 많이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올라가지고 난 수익이 났는데 주가가 더 오르고 있어. 근데 거기서 더 사는 거지. 더 가자! 막 이런 사람이 이제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포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빠졌어. 근데 오를 수 있는데 그냥 빠졌으니까 기분 나빠. 팔아버려. 팔아버려. 이런 행동. 어제도 막 주가가 오미크론 팔아버려.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이제 공포. 이 공포와 탐욕이 더 극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주가를 보고 오버 컨피던스 그래가지고 자꾸 막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이 심리적인 거를 극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극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다.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여기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 두 군데. 자, 두려움과 희망. 요거는 뭐냐면요. 액션한 소극적 행동이에요. 오르는데 팔아버려야지. 그리고 손실이 났는데 언젠간 오르겠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분들은 빠져가지고 팔아버려. 그러면 이거 공포 오고요. 그래 언젠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희망.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다르고 리스크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강의가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게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화두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과 기업을 분석하는 걸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주가 빠지니까 진짜 짜증나서 공포스러우면 던져버리더라. 근데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빠지더라도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그거 다 알게 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탐욕이라는 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낮아서 이미 더 많이 올라서 더 오르기 어려운데도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경우고, 두려움은 평가액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고요. 공포는 시스템 리스크가 결국은 발생할 거야. 이거 다 팔아버려야 돼. 오미크론 이런 게 이제 공포고요. 희망은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그래서 손실을 회피하고 무지를 같이 동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두희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화요일날 설명드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뭐 좀 보면은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오늘 뭐 얘기 들었던 뭐 인플레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런 거 아는 거 좋은데 뭐 매크로 아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이제 뭐 친구 만나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요새 뭐 연준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야, 미국의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아냐? 얼마나 잘난 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것도 중요하고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산업에 대한 분석 너무 중요한데 반대편에서 이쪽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막 그 공포지수, Fear and Greed 지수라고 얘기해서 공포지수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공포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판단은 내가 이 4개 중에 어떤 것을 제일 취약한지, 내가 이게 제일 취약한지, 이게 제일 취약한지, 이게 제일 취약한지 다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아, 나는 원래 진짜 공포에 원래 취약한 사람이었는데 마침 또 이효석 씨가 또 이게 오늘 또 공포하고 지금 싸워야 된다는 상황이라네. 그럼 내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한번 공포하고 이번에는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침부터 인생 문제를 제가 수학적으로 바꿔보겠다 라는 얘기인데요. 산업공학 5할 뭔 소리야? 아침부터 머리 아픈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재밌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공학 출신이에요. 학부 전공이 산업공학입니다. 산업공학은 언제 태어난 학문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지금 유럽까지 지금 막 탱크 보내고 막 물자 보내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내는지 좀 계산 좀 해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글쎄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생겨난 학문이 OR이에요.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이 OR이 사실 산업공학과의 시초고 여기서부터 이제 산업공학이 태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공학은 태생적으로 실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문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이런 문제예요. 자, 맥스 어떤 수식이에요. 어렵지만 그냥 쓸게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ST 그래서 뭔가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x라는 값이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하에서 어떤 값을 최고로 크게 하는 값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그 값을 찾는 게 산업공학의 제일 문제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일하는 양이라고 해볼게요. 일하는 양이에요. 이쪽, 뭘 최대화해야 되는 게 일하는 양이야. 왜냐면 나는 일하는 거 너무 좋아. 일할 때마다 나는 너무 기분 좋아. 그러니까 일하는 걸 최대화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 이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아프면 안 되지. 병원 가면 안 돼. 병원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밖에서 이제 와이프가 듣고 있을 텐데, 가정 불화가 생기면 안 돼. 하윤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학교 가자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돼. 라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일하는 걸 최대화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것부터 해놓고 이걸 벗어나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둘 다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묶어놓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반대로 미니마이즈도 있어요. 미니마이즈, 이번에는 일하는 양. 이거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 분 있죠? 근데 여기는 또 조건이 있죠. 자, 미니마이즈니까 나는 일을 최대한 안 하고 싶어. 어떻게든 일을 안 하고 나는 놀고 싶어. 회사 나가면 나는 어떻게든 나는 최대한 일을 안 하면서 버팅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양을 줄여야지. 무턱대고 일하는 양을 막 줄이다 보면 이거는 잘려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산업공학의 문제를 설명해 보면 이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쌤의 뻔뻔 수학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님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이제 수학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이런 얘기 왜 하냐.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위험 회피형 전략은, 위험 회피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건, 야, 높은 수익은 당연하지. 높은 수익은 당연하지. 높은 수익은 당연하지. 그 안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인 거예요.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라고 해가지고 위험을 회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익률은 그래도 야, 주식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벌어야지. 그런데 나는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라는 게 위험 회피형 전략이고요. 위험 추구형 전략은 뭐냐면, 위험은 하더라도 위험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뭐 MDD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위험은 이 정도 수준 내에서는 최대한 수익률이 높은 거를 그냥 막 찾는 거야. 그런 걸 위험 추구형 전략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위험 회피, 위험 추구라고 해서 수익률은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장에서는 인트로덕션이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책을 2장부터 15장까지를 분류를 한 겁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니까 잠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여러분은 위험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위험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네. 위험 추구 1번, 위험 회피 0번, 위험 회피는 0번, 위험 추구는 1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 상황에 맞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험 회피하는 사람, 위험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위험 회피하는 사람은 0번 해주시고요. 위험 추구하시는 분은 1번 해주세요. 저는 아주 1번이에요. 아주 1번. 야, 이게 김성영님 그렇게 안 봤는데 1111 하신 거 보니까 엄청 일이시네요. 위험 추구도 꽤 많으시네. 위험 추구도 많으시네요. 정혜영님은 0번이시네요. 위험 추구 0.5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파헌터라는 개념이랑 또 달라요. 어쨌든 설명드릴게요. 본인 스스로가 위험 회피냐 위험 추구냐를 먼저 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위험 회피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 고배당주 투자, 그리고 저 PBR, PER이 낮은 회사, 장부가 이하의 주식, 그리고 꾸준한 이익을 내는 주식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 얘기예요. 맞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0이라고 하신 분들이 아 맞아 나는 배당주를 진짜 더 좋아해. 성장주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위험을 추구하시는 분들, 위험을 추구하시는 분은 위험을 묶어놓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는 수익률을 묶어놓고 위험을 극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묶어놓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위험 추구는 위대한 기업을 투자하는 거, 성장주, 낙폭과대. 낙폭과대라고 해도 이거는 그 위험 회피인 줄 알았는데 낙폭과대도 위험 추구네. 위험한 투자인 거예요. 바겐세일, 신성장주 이런 거, M&A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런 회사들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다음 주는 고배당주, 그 다음 주는 저 PBR, 그 다음 주는 PER, 저 PBR 이런 식으로 퀄리티 오브 어닝 이런 얘기들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0.5도 나오고 난리 났어요. 성장주 좋아하는데 아니 성장주 좋아하는 게 나의 성향이랑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나의 성향이랑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주요 전략이 만약에 위험 회피형 전략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략이 되시는 게 유리하고 만약에 위험 추구형 전략이라면 이런 전략이 되시는 게 유리한데 각각의 전략이 갖는 설명들이 있어요. 고배당 주식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긴 하는데 주식 옆에서 자꾸 하라고 하긴 하는데 나는 채권이 훨씬 더 좋아. 그런데 그래도 이왕 주식한 거 채권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배당 수익률 그 채권보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이제 배당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도 그렇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도 다 시간을 들여서 매주 할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하니까 요 정도 진도면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 분류는 이거예요. 탐욕형 전략이 있고 행복회로 전략이 있습니다. 자, 요 표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모다란 교수님이 요런 거 안 좋은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탐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덕 중에서 최고로 안 좋은 악덕이다. 이 탐욕. 이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탐욕스럽냐? 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 요게 이제 탐욕이라는 거죠. 그럼 탐욕은 뭐야? 어떤 전략이 있냐? 요게 보면 인수합병 하는 것만 찾아다니기, 그리고 무자본, 무위험, 고수익 찾아다니기, 모멘텀 전략, 이런 거 이거 탐욕스러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탐욕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전략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 무위험이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위험 할래? 나 무위험 하고 싶어. 그냥 해줘.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노력하면 무위험, 무시역, 이거 다 찾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인수합병에서 돈 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고 나는 탐욕스러우니까, 난 평소에 탐욕스러우니까 이런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희망에 해당되는 인내심인가 종교적 수준의 믿음인가 이 말의 표현도 다모다란 사람 교수님이 참 위트가 있어요. 20년 전에 쓰신 책인데 나는 이걸 종교적 수준으로 지금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련돼서는 그냥 전문가를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나는 그냥 이효석 씨가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효석 씨 하던 대로 다 할 거야. 요런 전문가 따라하기. 이거 그냥 행복회로 아니에요? 행복회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장기 투자는 성공합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 안 돼요. 안 돼. 이건 완전 행복회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너무 웃긴 게, 주식을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슈퍼볼 우승팀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결정할 수 있고요. 자,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 슈퍼볼 우승팀 겨루는 거나 이자율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
그 얘기죠. 이자율 가지고 뭐 주가, 아이고, 그러지 마. 됐어.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너무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뼈를 딱 때린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이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요. 다음 주부터는요. 배당주를 이론적인 근거를 파헤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왜 워킹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약점 파악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 전략 하나하나당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는 교훈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각각의 전략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 같은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하면서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